사각지대의 비명. 종이 한 장의 무게가 평생 흘린 땀방울보다 무거운 세상. 그것이 칠순 노인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차가운 민낯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가파른 언덕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달동네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 바람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틈새가 벌어진 창문 틈으로 기어들어와 김칠성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올해로 72. 평생을 건설 현장의 잡부로 시장통의 지게꾼으로 살아온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그를 짓누르는 것은 가난이라는 지독한 멍에였다. 칠성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 적어준 깨알 같은 준비 서류 목록이 들어있었다. 기초연금.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매달 돈을 준다는 그 고마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그는 벌써 3번째 주민센터를 향해 집을 나서는 길이었다. 이번에는 꼭 돼야 할 텐데. 그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지난번에는 통장 사본이 너무 흐릿해서 안 된다고 했고 그 전번에는 자녀의 소득 관련 동의서가 빠졌다고 했다. 연락도 닿지 않는 아들놈의 도장이 왜 필요한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창구 뒤에 앉은 젊은 공무원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고역이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당장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며칠 뒤면 밀린 월세를 독촉하러 집주인이 찾아올 터였다. 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은 용돈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다. 주민센터의 자동문이 열리자 훈훈한 온기가 칠성 씨를 감쌌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성였다. 화면 속 글씨는 너무 작았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그의 등 뒤로 젊은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식은땀이 흘렀다. 겨우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번호표를 쥔 그는 구석진 의자에 몸을 구겨 넣었다. 104번 고객님. 호출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직원이다. 칠성 씨는 비닐봉지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공손히 내밀었다.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여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이 빠졌네요.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게 집주인이 확정일자인가 뭔가 그거 하면 세금 나온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칠성 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규정상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 산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서명 빠진 건 다시 작성해 오셔야 하고요.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서 여기서 작성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그 다시라는 말이 칠성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선생님,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도장 찍으면 안 될까? 집주인이 안 해주는 걸 내가 어떡해? 규정이 그래요, 어르신.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냉정했다. 아니, 그것은 냉정함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건조함이었다. 그들에게 칠성 씨는 절박한 생존자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원 서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쫓겨나듯 주민센터를 나온 칠성 씨는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다. 내가 평생을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라 돈 몇 푼 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거지인가? 서러움이 복받쳤다. 다시 그 언덕을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칠성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다. 보일러를 켤 기름도 없었다. 서류 뭉치를 벽에 던져버렸다. 배고픔도 추위도 무릎의 통증도 점차 희미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까. 몰라서 못 받고 없어서 못 챙기고 몸이 아파서 포기해야 하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 청와대 집무실의 창밖으로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설경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뚫어지랴 웅시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실태 및 긴급 점검 결과였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통령의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맞은편에 앉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한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다행입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장관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보고서를 보니 이분 기초연금 대상자시더군요. 그런데 왜 수급을 못 받고 계셨습니까? 그게 신청주의 원칙상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서류 미비로 몇 차례 반려된 기록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문제와 금융정보 동의서 누락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서류 미비. 대통령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씁쓸함이 묻어났다. 장관님, 우리 행정 시스템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세금 거둘 때는 귀신같이 알아서 고지서 보내고 과태료 낼 때는 하루만 늦어도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왜 줄 때는 국민이 와서 빌게 만듭니까? 그것은 복지 혜택의 경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노인을 방치한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뒷짐을 지고 섰다.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는 그의 등 뒤로 격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태반이 몰라서 못 봤습니다. 알아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고 가면 서류가 복잡해서 포기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못 읽는 분들에게 깨알 같은 신청서를 들이밀고 도장 하나 빠졌다고 돌려보내는 게 지금의 복지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실무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적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그 기술은 높은 장벽일 뿐이었다. 70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늙고 병들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왜 국가에게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증명해야 합니까? 국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난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홀로 있는지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두 손으로 상판을 짚으며 몸을 숙였다. 장관과 비서관들을 압도하는 기세였다. 바꿉시다. 싹 다 갈아엎으세요. 네? 하지만 대통령님, 현행법상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바꾸려면 예산 추계부터 법령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관료사회의 관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벽이었다. 그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혁신보다는 규정을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벽을 부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장관님,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 아시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합시다. 서류 들고 주민센터 뛰어다니는 시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펜을 들어 보고서의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대상자 자동 선정, 100% 자동 지급, 신청 절차 전면 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줍니다. 대상이 되면 국가가 알아서 통장에 꽂아주고 알아서 할인해주는 시스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당장 TF팀 꾸리세요. 다음 달 국무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가져오십시오. 대통령님,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석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일이었다. 재정 건전성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야당의 총공세가 불보듯 뻔했다.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장수의 결기 어린 미소였다. 감당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실무만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단 한 명의 국민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류 한 장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아닙니까?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두려움과 우려가 섞여 있던 공간에 비장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상에서 눈을 뜬 김칠성 노인은 병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청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찾기 위해 관공서를 헤매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칠성 씨의 눈가에 주름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받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그것도 나라의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위로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뉴스를 보는 모든 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벌써부터 고성이 오가고 있었고,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 포퓰리즘 독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청와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서류 없는 세상, 권리의 시대를 향한 거대한 복지혁명의 서막이 올랐다. 관행과의 전쟁. 변화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빙하를 깨뜨리는 굉음과도 같았다. 세종청사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관료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알이 끼어댄 듯 삐걱거리는 소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진동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대통령의 전면 자동지급 선언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그들이 평생을 믿고 따라온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신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실의 풍경은 흡사 초상집과도 같았다. 짙은 고동색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재정 추계 분석이라 적힌 두꺼운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국장급 간부들은 핏발 선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종시의 계획된 도로망처럼 그들의 사고방식 또한 정해진 규정과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실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그의 앞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 수많은 데이터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초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려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다 합산해야 하는데 이걸 신청도 안 한 사람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뒤집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통신비 자동 차감이라니요.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이라도 걸면 정부가 마비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들에게 신청주의는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패였다.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으나 알아서 주다가 단돈 10원이라도 오지급이 발생하면 그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문율이었다. 그들은 혁신이 가져올 국민의 행복보다 실패가 가져올 자신의 인사고과를 먼저 걱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더욱 노골적인 전쟁터였다. 야당 원내대표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벽걸이 TV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복지 개혁안을 보도하는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야당 지도부는 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이게 나라입니까?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국가 재정을 파탄낼 작정입니다. 이건 명백한 매표 행위이자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야당 정책위원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열변을 토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빈곤 탈출이 아니었다. 이 정책이 성공했을 때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공포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보수 언론들은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곡간 거덜나는 무차별 복지, 빅브라더 정부의 탄생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관료들의 저항과 야당의 총공세,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청와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청와대 집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 벽면 가득 채워진 현황판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각 부처별 데이터 통합 진행 상황이 붉은색과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장관님들,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라 망할까봐 걱정되십니까? 대통령이 뒤를 돌아보며 툭 던지듯 물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흠칫 놀라 자세를 고쳐잡았다. 대통령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하죠. 하지만 그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 안 할 핑계를 대라고 있는 겁니까?
국세청은 국민소득 다 알고 있고 행안부는 주민등록 데이터 다 가지고 있고 건보공단은 병원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끼리 칸막이 치고 내 정보니 네 정보니 싸우는 동안 국민은 서류 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그 칸막이 제가 걷어치우겠습니다. 대통령은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띄웠다.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다. 제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안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시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꽂혔다. 통신비 할인? 통신사들이 반발한다고요? 주파수, 국가 자원입니다. 국민의 것 빌려다 장사하면서 연령 기준만 되면 당연히 해줘야 할 할인을 신청 안 해서 안 해주고 꿀꺽하는 낙전 수입이 매년 수천억입니다. 이거 부당이득 아닙니까? 통신사 대표들 부르세요. 협조 안 하면 주파수 재할당 때 원칙대로 하겠다고 전하십시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장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대통령은 틈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했다. 기초연금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생일 지났는데 재산 기준 충족한다? 그럼 그냥 주는 겁니다.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복지부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행안부 주민 데이터, 복지부 수급 이력 데이터 전부 연동시키세요. 전산망 통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지만 대통령님,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최소 6개월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밥을 세우면 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칼처럼 날아와 꽂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무원들이 며칠 밤새우면 국민 수백만 명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저도 밤새울 겁니다. 청와대 불 안 끕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결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대한민국 행정의 DNA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집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각 부처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세종청사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전산실에서는 수백 명의 개발자와 공무원들이 달라붙어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시작했다.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 캔이 책상 위에 쌓여갔고 곳곳에서 고함과 탄식이 교차했다. 국세청 서버랑 건보공단 서버 코드가 안 맞잖아. 이거 변환하는 데만 3일 걸린다고. 위에서 무조건 맞추래. 스크립트 다시 짜. 실무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 속에서도 거대한 톱니바퀴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데이터의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데이터 공유의 빗장을 풀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조찬 모임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시스템 오류로 전산망이 일시 마비되기도 했고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을 세워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아침 직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디테일을 챙겼다. 어르신들 통장에 찍히는 입금 자명, 기초연금이라고만 찍히게 하지 마세요. 국가가 드립니다. 라고 함께 찍히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받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요.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대통령의 집요함에 관료들도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그 집요함은 서서히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말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실무진 사이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덧 약속된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태동하고 있었다. 70대 노인의 낡은 폴더폰 속으로,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복지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독거노인의 통장 속으로 국가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침투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던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철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것은 일부에서 쓰러졌던 김칠성 노인의 사연이 담긴 보고서였다. 기다리십시오, 어르신. 이제 곧 봄이 갑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대한민국 복지 역사를 새로 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관행과의 전쟁은 끝났다. 남은 것은 결과로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과연 이 무모한 도전은 희망의 찬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혼란의 서곡이 될 것인가. 온 국민의 시선이 다가오는 일일 통장과 휴대폰 요금 명세서로 쏠리고 있었다. 터져나오는 탄성. 기적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 머리맡에서 울리는 작은 휴대폰의 진동 소리와 함께 고요하게 도착했다. 대망의 1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그날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무채색의 새벽빛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산망의 세계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과천정보종합청사 지하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메인 서버실. 수백 개의 서버렉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색 LED 불빛들이 맹렬하게 깜박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평소라면 기계적인 윙윙거림만이 감돌았을 그곳에 오늘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고위 관료들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초조함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오전 9시가 되기 10분 전, 금융결제원과 연동된 대량 이체 코드가 실행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다.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데이터, 보건복지부의 수급 이력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처럼 합쳐져 수십 년간 막혀있던 신청주의라는 댐을 무너뜨리고 전국 800만 노인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시스템 부하율 정상입니다. 데이터 정합성 체크 완료. 이체 프로세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책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이 순간 전산 오류라도 발생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거나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오전 9시 정확, 엔터키가 눌러졌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반지하방, 김칠성 노인은 며칠 전 퇴원하여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 몸은 추스르고 나왔지만 마음의 병은 여전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은 탓에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그는 낡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멍하니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 무렵 머리맡에 놓인 투지 폴더폰이 드르륵 하고 짧게 몸을 떨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이라곤 스팸 문자나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문자뿐일 것이다. 칠성 씨는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이끌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었다. 폴더를 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는 대한민국 정부였다. 김칠성님, 귀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분 기초연금 30만 7,500원이 금일 귀하의 계좌
농협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국가가 어르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침침한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쫓겨났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통장을 챙겼다. 확인해 봐야 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골목길을 내려가 은행 ATM 기계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기계 안에 통장을 넣고 통장 정리 버튼을 누르는 검지 끝이 파르르 떨렸다. 기계가 징징 소리를 내며 통장을 삼켰다가 뱉어내고 다시 인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몇 초의 시간이 칠성 씨에게는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다. 톡, 통장이 반환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플러스 30만 7,500원.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저교란의 글자. 국가드림, 기초연금.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은행 경비원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칠성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돈은 단순히 30만 원이라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명서였고 더 이상 관공서에서 고개를 조아리지 않아도 된다는 존엄의 회복이었다. 차가운 은행 바닥에 앉아 칠성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평생 흘린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변화의 물결은 은행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종로 3가역 지하철 개찰구 앞 등산복 차림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옹성거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영무원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느라 복세통을 이루었을 곳이었다. 뒷사람 눈치를 보며 서류를 뒤적거리는 민망함. 기계 조작이 서툴러 젊은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공기 중에 늘 깔려있던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풍경이 달랐다. 어이, 박씨. 그냥 평소에 쓰던 신용카드 대면 된다니까. 아니,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괜히 요금 찍히면 어쩌려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대봐. 뉴스에서 그러잖아. 다 자동으로 해놨다고. 반신반의하던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후불 교통카드를 개찰구 단말기에 갖다 대었다. 삑, 경로우대입니다. 경쾌한 기계음구와 함께 차단막이 부드럽게 열렸다. 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 되네. 돈 안 빠져나갔어? 하하하하, 거참 세상 좋아졌네. 예전에는 이거 공짜표 받으려고 줄 서느라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던 노인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카드를 대기 시작했다. 삑, 삑, 삑. 연속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해방의 팡파레처럼 들렸다. 지하철뿐만이 아니었다. 부산에 사는 손녀를 보러 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이 할머니는 매표소 창구에서 또 한 번 놀랐다. 할머니, 주민등록번호만 전산에 뜨면 자동으로 30% 할인 적용되어서 결제됩니다. 따로 경로우대증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기 KTX 표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깎아준겨? 참말로 용한 세상이네. 복잡한 절차 없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그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경험. 그것은 노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가장 큰 반전은 통신비 고지서에서 일어났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복잡한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만 겨우 몇천 원 할인받을 수 있었던 통신비 감면 혜택.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일제히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SKT 알림. 고객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어 이번 달부터 통신요금 11,000원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번거로운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전국 곳곳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 화면을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인들로 시끌벅적했다. 자네도 받았는가? 나는 2만 원이나 깎였다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한편 우려했던 행정마비 사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 복지과. 평소 월초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문의와 서류 미비로 항의하는 민원인들로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던 곳이다. 김 주무관은 아침 출근길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자동 지급이 시작된 첫날이니만큼 전산 오류나 금액 문의로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을 각오를 하고 청심환까지 한 알 챙겨 먹은 터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사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전화벨은 간간히 울렸지만 대부분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확인 전화나 고맙다는 감사 인사뿐이었다. 창구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악성 민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무관님, 이거 실화입니까? 오늘 민원 처리 건수가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옆자리의 신입 공무원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 주무관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원의 대부분은 왜 안 주느냐, 복잡해서 못 해먹겠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애초에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니 국민이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다. 야, 우리 이제 야근 안 해도 되는 거야? 서류 심사할 게 없잖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철들이 사라진 책상을 보며 공무원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깊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대통령이 말했던 공무원이 며칠 밤새우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말은 틀렸다. 공무원이 며칠 밤새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한 세상이 온 것이다. 이것은 윈윈을 넘어선 행정의 기적이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전산 대란, 중복 지급 사고, 재정 낭비 등의 키워드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빗나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창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댓글보다 실제 혜택을 받은 자녀 세대들의 간증글로 도배되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시골 계시는데 오늘 전화 오셔서 우시더라. 나라에서 용돈 왔다고. 효도도 못하는 자식보다 나라가 낫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솔직히 세금 뿌린다고 욕했는데 막상 우리 할머니 병원비랑 통신비 자동 할인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달라짐. 이게 진짜 복지 아닌가? 복잡한 서류 없앤 건 진짜 신의 한 수. 공무원들도 일 줄어서 좋고 노인들도 편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서류 떼러 연차 써본 적 없는 놈들임. 피부로 와닿는 혜택, 내 통장에 찍힌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효능감 앞에서 이념 논쟁은 힘을 잃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대변인실에서는 논평을 수정하느라 분주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청와대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시스템 안정화 단계 진입, 민원 발생률 95% 감소라는 수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통장을 쥐고 안도했을 김칠성 노인의 얼굴을. 지하철 개찰구를 당당하게 통과하며
어깨를 폈을 수많은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기초연금과 교통비는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적용될 의료 시스템과 주거 문제, 그리고 평생 교육까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파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삶을 지키는 방패. 늙음이란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작은 생채기 하나가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구멍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 앓고 털어낼 감기가 노년에는 폐렴이라는 사신이 되어 찾아오고, 무심코 헛디딘 발걸음 하나가 영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했다. 그 살얼음판 위에서 노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앙상해진 자신의 두 다리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인내심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태로운 빙판 위에 국가라는 이름의 단단한 방패가 깔리기 시작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박순자 할머니는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밥상 위에 놓인 총각무 김치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그 맛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림의 떡이었다. 오른쪽 어금니가 욱신거릴 때마다 머리끝까지 찌릿한 통증이 관통했고, 그 고통은 밤이면 더욱 선명해져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니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얼굴 반쪽이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치과를 가야 하는데. 순자 씨는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5만 원짜리 3장과 만 원짜리 몇 장. 임플란트는커녕 신경치료 몇 번 받으면 사라질 돈이었다. 동네 치과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어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녀에게 병원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다. 그냥 참자. 소금물로 헹구면 낫겠지. 미련한 다짐을 하며 돌아선 게 벌써 일주일째였다. 하지만 고통은 인내심을 비웃듯 더욱 거세졌다. 결국 순자 씨는 항복을 선언하고 치과 문을 열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접수대 앞에 선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저기 비싼 건 못해요. 그냥 안 아프게만. 간호사는 익숙한 듯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전산에 입력을 시작했다. 순자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호사의 입에서 검사비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돈이 모자라면 다시 집으로 뛰어가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모니터를 응시하던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지며 뜻밖의 말을 건넸다. 어르신, 임플란트 하셔야겠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임플란트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 그 비싼 걸 어떡해. 순자 씨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수백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아픈 대색도 안 했는데 이 나이에 빚을 질 수는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번에 바뀐 정책 모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요. 접수하면서 전산 조회해보니까 어르신은 아직 혜택 안 받으셔서 바로 적용 가능하세요. 돈 걱정 말고 치료받으세요. 그게 정말인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서류 같은 거 떼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전산에 대상자 확인 떴잖아요.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시면 돼요. 순자 씨는 진료의자에 누워서도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나 천장을 쳐다보았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고
윙윙거리는 기계가 입안을 휘저었지만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지불한 돈은 약값 몇천 원이 전부였다. 병원 문을 나서며 순자 씨는 볼을 어루만졌다. 윽신거리던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는 묘한 든든함이 차올랐다. 평생 나라에 세금 내면서 살았지만 나라가 내 이빨을 고쳐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저녁에는 푹 익은 총각물을 마음껏 씹어 먹으리라 다짐하며.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빙판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68세 최달수 씨는 코너를 돌다 미끄러지고 말았다. kwa당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헬멧을 썼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응급실 침대에 놓은 달수 씨의 머릿속은 다리의 통증보다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 찼다.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하고 혹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번 달 생활비는 고사하고 빚을 져야 할 판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봐요? 아범아, 난 괜찮다. 그냥 삐끗한 거야. 에휴, 괜히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네. 의사는 정강이뼈 골절이라고 진단했다. 수술이 필요했다. 이번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달수 씨는 가슴을 쳤다. 늙으면 죽어야지. 자식 앞길 막는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아들의 표정이 묘했다. 손에는 영수증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난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저도 몰랐는데 원무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65세 이상 어르신은 상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보험 처리가 된대요. 입원비랑 수술비, 심지어 간병비 일부까지 지원된답니다. 신청 안 해도 사고 접수되면 전산으로 바로 연결된대요. 달수 씨는 아들이 내민 휴대전화 문자를 보았다. 행정안전부 알림. 귀하의 상해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병원으로 직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세상에, 내가 보험을 든 적이 없는데 보험금이 나온다고? 나라가 들어준 거래요, 아버지.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라가 좀 알아주나 봐요.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아들이 달수 씨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달수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그 뒤에는 예고된 보호막이 있었다.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 서류가 복잡해서 포기했던 보상들이 이제는 사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가 되어 그를 붙잡아 주었다. 보호는 신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거와 교육 환경에서도 혁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산의 삼복도로 마을. 평생을 가파른 계단과 씨름하며 살아온 이옥분 할머니는 오늘 이사를 하는 날이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대닥 붙어 있던 그곳을 떠나는 것이 섭섭할 법도 하건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곳은 산 아래 평지에 새로 지어진 고령자 복지주택이었다. 건물 입구부터 달랐다. 턱이 하나도 없었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완만한 경사로, 그리고 번쩍이는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맞이했다. 옥분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감격에 젖었다. 무릎이 아파 며칠씩 집 밖을 나가지 못했던
감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노인들을 위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싱크대 높이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도록 조절되어 있었다. 전등은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 있었고, 벽면에는 응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달려 있었다. 아이고, 여가 천국이네, 천국이야. 옥분 할머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산동네가 보였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그곳을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집이 짐이 아니라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국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파트 1층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평생 교육 바우처를 이용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노인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선생님, 이거 누르면 손자 얼굴이 나온다는 거지. 네, 어르신, 여기 영상통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강사의 설명에 따라 김영감님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곧이어 화면 속에 해외 유학가 있는 손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와, 진짜 할아버지네. 어떻게 했어? 허허,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더라. 이제 할애비도 신세대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고립된 노인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된 수업료 덕분에 노인들은 난타를 배우고 서예를 쓰고 건강체조를 하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는 체념이 사라지고 내일은 뭘 배울까라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현장 리포트를 읽고 있었다. 임플란트 시술 건수 급증, 고독사 비율 감소, 노인 우울증 지수 하락. 그래프의 꺾은 선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다. 국민의 삶이, 특히 가장 약한 고리에 있던 노인들의 삶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복지는 자선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안보입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다. 병원비가 무서워 병을 키우는 나라, 사고가 나면 가정이 파탄나는 나라, 늙음이 형벌처럼 느껴지는 나라. 그런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그는 시스템을 갈아엎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거대한 강패가 되어 5천만 국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총각물을 씹는 경쾌한 소리, 최달수 씨가 병원비 걱정 없이 잠드는 평온한 밤, 이옥분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 이 소소하지만 위대한 풍경들이야말로 이번 개혁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아래 누려야 할 또 다른 삶의 축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혜가 아닌 권리. 진정한 봄은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속 대지가 녹아내리고 그 틈새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연한 싹이 돋아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봄이 당도하고 있었다. 청와대 본관 앞에 늙은 목련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화창한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북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경랑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관료사회의 거센 저항도, 야당의 날선 비판도,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국민들의 깊은 불신도 이제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고요하고도 단단한 평화였다. 대통령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짙은 감색 정장의 메인 넥타이가 그의 결기처럼 단정했다. 오늘은 대국민 담화가 있는 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그 근본적인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역사 앞에 선언하는 의식이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통령님? 비서실장의 나직한 물음에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춘추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경로당. 칠성 씨는 동네 노인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냉골이었던 그의 삶은 이제 훈훈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 속의 통장을 만지작거렸다. 매달 꼬박꼬박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들어오는 기초연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국가가 자신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약속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 다 쉴 새 없이 터졌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넘어 칠성 씨와 같은 수많은 국민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낮지만 울림이 큰 목소리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라고 여겼고 가난과 늙음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형벌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뒷짐을 지고 있었고 국민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 몽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야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주인이 머슴에게 밥 한 그릇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하고 말입니다. 경로당 안에 침묵이 흘렀다. 칠성씨 옆에 앉은 박노인이 헛기침하며 눈가를 훔쳤다. 그들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대통령이 대신 토해내고 있었다. 이제 그 야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청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국가는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감지하고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서 잠드는 일,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놓치는 일,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자 화면 속의 정적은 더욱 팽팽해졌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국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이 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가는 단지 그 권리를 배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고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칠성 씨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권리,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비굴하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이 칠순 노인의 구분 등을 굳게 펴게 만들었다. 변화는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 풍경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거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고성이 오가던 민원실은 이제 한산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다.
번호표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대신 가끔씩 깜빡일 뿐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었다. 김 주무관은 오늘 관내 독거노인 세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예전 같으면 민원대에서 서류를 검토하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겠지만 자동 지급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 그의 업무는 심사에서 케어로 바뀌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반지하 방의 문을 두드리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고, 선생님 또 오셨네. 바쁜데 뭐 타러 자꾸 와. 바쁘긴요.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는 어르신 말동무나 해드리러 왔죠. 이번에 병원 다녀오신 건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병원비 안 나온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여기 스마트 건강시계 사용법 좀 다시 알려드릴게요. 김주무관은 할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 밴드를 점검했다. 맥박과 혈압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119와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가는 장비였다. 과거에는 예산 부족과 인력난을 핑계로 엄두도 못 냈던 밀착형 복지가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김주무관의 얼굴에는 직업적 의무감이 아닌 인간적인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서류라는 차가운 장벽이 사라지자 공무원과 국문 사이에는 비로소 사람 대 사람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혁명이 가져온 진짜 기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퇴근길의 차량 행렬, 시장통의 활기찬 소음,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의 질감은 분명 달랐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안도가 깃들었다. 내가 아프면 나라가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은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졌다. 노인들은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평생 교육 바우처로 배운 기타를 들고 거리 공연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당당하게 경제 활동을 했다. 소비가 늘어나니 골목 상권이 살아났고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든 자녀 세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 선순환의 고리가 대한민국을 힘차게 돌리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서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보고서 대신 국민행복지수 상승 그래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그는 다시 한번 되새겼다. 시혜가 아닌 권리.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 같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온 탓이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국가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운 좋은 사람만이 받는 로또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서류 없는 세상, 권리의 시대. 그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복지혁명의 가슴 벅찬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번거로운 절차나 걱정 없이 국가의 따스한 손길이 먼저 닿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작타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서러움과 빈곤이 아닌 존엄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